내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가 1.6% 인상됩니다. 뉴욕주가 동일 임금 법안을 발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의 낮은 승인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형 은행들의 필요 자본과 채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의 탄핵 조사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 남용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가 1.6% 인상됩니다. 올해 인상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내년 1월 1일과 올 12월 31일부터 연금 생활자와 SSI 수혜자 6,900만 명이 1.6% 인상된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개인 연금 생활자는 현재 월 평균 1,479달러에서 24달러 오른 평균 1,503달러를 받게 되며 부부는 현재 2,491달러에서 40달러 오른 월 평균 2,531달러를 받습니다. SSI는 표준 지급액이 개인은 현재 월 771달러에서 783달러로 부부는 1,157달러에서 1,175달러로 인상됩니다. 한편 6.2%의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 상한선은 올해 13만 2,900달러에서 13만 7,700달러까지 올라 약 1,200만 명의 납세자가 추가 세금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1.45%의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이 없이 부과됩니다. 연소득 개인 20만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0.9%의 메디케어 세금이 추가됩니다. 뉴욕주가 성별과 인종, 국적 등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는 동일 임금 법안을 발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 동일 임금 법안은 올 상반기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뉴욕주 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 등에서 동일한 직종의 경우 성별이나 인종, 국적, 연령, 장애,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용자가 구직자의 과거 연봉이나 복지 혜택 등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앤드류 쿠머 뉴욕주 지사가 주 노동부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임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며 뉴욕주는 차별 없는 동등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서류에 대한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지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의 보충 서류 제출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등 낮은 승인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18-2019 회계연도 분기별 H-1B 신청서 현황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84.8%로 직전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H-1B 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는 90%를 훨씬 웃돌았었습니다. 2018-2019 회계연도에 접수된 전체 신청서는 총 42만 617건이며 최초 승인은 38만 9,386건, 거부는 6만 9,543건이었습니다. 2018-2019 회계연도의 보충 서류 요구는 18만 4,335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15만 609건에 비해 또다시 22.4%나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2배에서 3배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한편 보충 서류 제출 후 승인은 2018-2019 회계연도에 65.4%로 직전 회계연도 62.4%에 비해 건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4-2015 회계연도에는 5만 6,009건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자산 규모가 7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대형 은행들의 필요 자본과 채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규모와 다른 위험 요인 등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지역은행들은 자본과 채무와 관련한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US 뱅코프와 캐피탈 원 파이낸셜 등 12개가 넘는 은행들이 이번 완화 조치로 규제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또 다른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안의 영향을 크게 완화시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법안이 은행의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자산 규모 $2,500 미만의 은행들에 대해 규제를 크게 완화시켰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최대 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미래의 금융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하원의 탄핵 조사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 남용 의혹도 잇따라 제기돼 일각에서 탄핵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며 지난달 24일 탄핵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가을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한 터키계 이란인인 금무역상의 기소를 막도록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장 출신의 변호사인 줄리아니는 당시 이 무역상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줄리아니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새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납세 기록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무부 고위 관리가 부정한 개입을 했다는 내부 고발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기조는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당 의원 모임 간 전화회의를 비롯해 2주간 휴회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의회가 다시 가동되면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간도 민주당의 선택의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문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만 탄핵 조사가 확대될 경우 이런 일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자담배의 완전 퇴출을 준비하고 있는 뉴욕시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한 온라인 업체 22곳을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텍사스주 등 전국 각지에서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온 업체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판매상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입을 유도한 혐의이며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21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부실하게 해 미성년자들의 구입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브롱스에서 10대 청소년이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사망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는 지난 4일 뉴욕주에서 전자담배 관련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자담배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뒤 폐질환을 얻은 환자가 뉴욕주에서만 74명에 이른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국적으로 1,000건 이상의 전자담배 관련 질환이 보고됐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성분이 건강에 치명적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 지역의 한인은행들의 SBA 대출 건수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모는 줄었지만 한인은행 3곳이 뉴욕주 SBA 대출 실적 탑 10에 포함됐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뉴욕 지부가 발표한 2019 회계년도 SBA 대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10개 한인은행의 SBA 대출 총액은 2억 309만 6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15.71%나 감소했습니다. 총 건수 역시 올해 200건에 그쳐 지난해 227건에 비해 11.89% 감소했습니다. 뉴뱅크는 총 64건 8,123만 9천 달러로 한인은행뿐 아니라 미 주류은행을 모두 제치고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억 141만 5천 달러와 비교해 20% 감소한 것입니다. 노아은행은 26건 3,615만 7천 달러로 한인은행 중 2위를 차지했으며 뉴욕에서 SBA 대출을 제공한 총 170개 은행 중 6위에 올랐습니다. 뉴밀레니엄 은행은 총 41건 3,379만 달러로 한인은행 중 3위, 뉴욕 170개 은행 중 9위에 올라 한인은행 총 3곳이 뉴욕주 SBA 대출 실적 탑 10에 포함됐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과 뱅크 오브 홉이 각각 1,561만 달러, 1,138만 8천 달러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출 규모와 대출 건수 감소는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와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SBA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뉴욕 일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BA 대출 심사가 예전에 비해 까다로워지면서 SBA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절반가량이 부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수입을 올리고 여가를 즐기며 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세컨드 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전문 웹사이트 뱅크레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 중 43%가 본업 외에 부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8,794달러, 월 732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23세에서 38세의 밀레니얼 세대는 연평균 1,972달러를 벌어 바로 앞 세대인 39세에서 54세인 X세대 8,791달러보다 20%, 55세에서 73세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5,892달러에 비해 46%가 많았습니다. 선트러스트 은행이 최근 2,028명의 성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54%가 부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트러스트의 브라이언 포드 전무는 밀레니얼 세대는 46%가 저축을 위해서라고 답했고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는 각각 43%와 47%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부업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업을 하고 있는 81%가 부업을 본업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인데 수입이 적더라도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위해 부업의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매돌랜즈 대형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묵인으로 일관했던 필 머피 주지사가 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해 화력발전소 건립안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인 등 리츠필드 지역 주민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그동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필 머피 주지사가 어제 대형 화력발전소 건립은 뉴저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놀스버겐 리버티 발전소로 명명된 개발안은 리츠필드 인근 매돌랜즈 습지대에 1200메가와트 전력 생산이 가능한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안입니다. 생산된 전력은 전량 허드슨강 지하에 매설된 전력선을 통해 뉴욕시로 공급되기 때문에 뉴욕시 전력 공급을 위해 뉴저지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데니스 심 리츠필드 시의원은 주지사의 반대 입장 표명에 따라 화력발전소 건설이 최종 무산될 것으로 본다며 많은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 이뤄낸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개발사 측은 개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9일부터 LA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픽업 서비스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여행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정된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일부 한인들은 불법 택시를 이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X 이용객은 2010년 5,900만 명에서 2018년 8,750만 명으로 8년 만에 50%나 급증했습니다. 공항 이용객 상당수는 우버나 리프트,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 차량은 2만여 대. 복잡한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공항 측은 오는 29일부터 터미널 앞 길가에서 공유 차량이나 택시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So we're entering a period of significant construction in the coming years as we build the automated people mover and a lot of other projects in the central terminal area. While that work is taking place, traffic is only going to get worse. And so if we don't do something now proactive to reduce the congestion, it's going to be unsustainable.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simply have to do. 여행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공항 내 터미널 상황이 가뜩이나 복잡한데 새 규정으로 인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겁니다. It's definitely not convenient, but I mean, also there's a lot of traffic at the airport, so I understand that cities are trying to do their best to manage that, but from a traveler's point of view, like LAX is already kind of the worst, so. 여행객들은 5분마다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타고 별도의 탑승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은 언어 장벽 등으로 셔틀버스 사용을 꺼리고 일부 관광객들은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여행 처음 와서 우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해왔는데 만약에 출국장에 우버를 못 내리거나 못 탑승하게 되면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함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옐로우 택시라고 한인 택시를 이용했었는데 저희같이 이제 실제 영어가 현지 영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많이 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항 측은 이번 조치로 공항 내부의 교통 혼잡이 최대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공항 이용객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번 조치가 실제로 공항 교통 혼잡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공립학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학부모가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제품을 교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자녀가 등교할 때 알약과 크림 등과 같은 비흡연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경찰 측과 공화당은 청소년들은 마리화나 제품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며 교내 마리화나 반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새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12일부터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59 스트릿에서 배터리 플레이스 구간 5마일 거리의 최고 속도를 현행 35마일에서 30마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뉴요커들에게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고속도로가 아닌 스트릿으로 생각하고 운전할 것을 당부하며 추가로 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새로운 공적 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 기존 영주권 신청서와 취업 이민 신청서, 비이민 비자 갱신과 연장 신청서, 영주권 스폰서 재정 보증 서류 양식을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와 관련해 15일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신청 양식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비이민비자 신청 심사 내부 지침을 연방관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 미비자들이 연방정부 세금 보고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200만여 개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해당 번호 소지자들이 서둘러 갱신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 두 자리 숫자가 83, 84, 85, 86, 87인 번호가 올해 말 만료되며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세금 환급을 하지 않은 번호도 올해 말 만료됩니다. 뉴저지 포틀리 도서관은 총 49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2,700 스퀘어피트 규모의 2층 증축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회의실과 컴퓨터 랩, 카페, 컨퍼런스 룸 등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며 기존 도서관 내부 시설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리치우드 도서관도 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약 400만 달러를 자체 모금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와 타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 52도, 섭씨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